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학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고 또 교육계의 총체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심화된 거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재정의 개혁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육지 백년대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견, 분석 많이 내놓으실 텐데 마침 최근에 이제 자료를 내놓으셔서 또 이 자리에 모시기도 했는데 최근 한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없는 교육, 준비 안 된 학교, 그리고 또 실력이 부족한 교사, 학생. 코로나19로 교육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그 연금이나 교육, 노동 이런 부분의 개혁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갖고 개혁을 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얘기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들이 좀 많이 또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학력 저하를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보면 작년 9월 평가더라고요. 이제 부분 등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병행한 거죠. 이걸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타난 건가요?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지난 2년 또 이전에 3년, 4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2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14.2%가 이제 기초학력 미달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9.8%, 또 국어도 7.1%인데 이런 추세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하는 이런 추세는 계속돼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봐서는 또 학교나 또는 교육계에 상당한 그 경종 또는 경고 사인이 분명히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최근 3, 4년이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최근 3, 4년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2017년도부터 현재와 같은 이런 표집 같은 형태로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전에서 과거 한 10년 전까지 놓고 봐서도 계속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좀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그 수업 내용의 20%를 이제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봐서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우려가 높은 건데 우리나라만 현재 국내에만 추세가 아니고 국제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기초학력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지금의 이제 표지 평가라고 그러셨는데 원래 네. 전수 평가에서 2017년에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 굴곡이 있긴 했는데 네. 2017년도부터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험을 본 거는 그 중3하고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3% 정도 네. 표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적은 규모이고 또 그래도 이렇게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도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평가 대상을 희망하면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엇갈리죠. 네. 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뭐 네. 각양각색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아이한테 너무 시험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것이 아이들을 꾸준하게 초등학교부터 확인을 해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10% 이상의 기초학력 미달이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잣대보다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일 거다.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해당되는 거를 점수를 원하는지 또는 우리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길 원하는지 네. 그러면 해답이 있을 텐데 뭐 부모님이시고 저도 부모이겠지만 애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싶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교육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네. 교육 재정 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뭐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곧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죠. 네, 네. 뭐 이게 편의상 이 교부금이라고 저희는 이제 네. 뭐 말씀을 주고받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예전에 네. 1971년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육시설, 특히 학교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근데 현재 놓고 봐서는 뭐 학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봐서는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국세라고 하면 저희가 뭐 주유를 하거나 뭐 하면 다 그 세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20.79%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교육에 투여가 되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한 거는 학령 인구,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계속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으로 보면 뭐 10위권, 뭐 어떤 경우에 뭐 7위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세금 규모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 숫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뭐 1970년대 놓고 보면 한 1년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뭐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012년도에 한 70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50만, 앞으로 한 2040년 정도 되면 또 이게 한 30만까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학생 숫자는 이렇게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경제 규모는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그 자동 지출이라고 하는 교부금 또는 교육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가계부 쓰듯이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좋은 곳에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곳에 그런 걸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학생수 국감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교육재정 교부금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조에서 3천억 정도, 81조 3천억 정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내국세가 약 한 300조 정도 될 겁니다. 이 네. 중에서 한 20%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60조거든요. 또 이번에 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추가를 하다 보면 이게 뭐 81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1인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공교육에 그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초중고 학생들한테 물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학력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에 대한 불만은 높아진다.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교육재정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교육의 질이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가 이게 있는 거죠? 뭐 네. 저도 뭐 교육학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넘어간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 또 학부모들이 뭐 변명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이해를 해줄 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기우라고 보고 앞으로 봐서는 교육계 현장에서 좀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에 해당돼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거에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낭비성 그 교육 예산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뭐 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막 쓰고 있는데 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교육 예산을 빨리 썼다고 한 수십억을 이렇게 추가로 더 지급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일종의 보면은 속된 말로 재고떨이식으로 구형 전자칠판을 구입을 하면 2, 3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쓸모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교육감들이 이제 17개 시도에서 다 바뀌어졌는데 이분들이 뭐 적게는 뭐 몇만 원부터 해서 몇십만 원씩 현금으로 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느니 또 관련돼 있는 거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좀 몇 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그 이제 50년 전에 이 교부금 기준이니까 뭐 그 시기적으로 봐도 바꿔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재부를 포함을 해서 관련돼 있는 예산 부처에서 그 초중고를 포함을 해서 또 대학 또는 뭐 직업교육 또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현재 구조를 그냥 놔두면 아니 뭐 학생 1인당 3천만 원 이상씩 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뭐 10월 정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이제 지급돼 있는 예산에 대한 거를 한 6조 정도, 7조 정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에 해당되는 것, 또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좀 살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교부금이 지금 1,500만 원까지 네. 갔는데 아까 학력평가에서 보면 중2, 고3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 교부금이 들어간 만큼 비례해서 학력이 좋아졌다면 또 다를 텐데 그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있는 거에 최소한 2배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해서 학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 현장에서는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교육은 또 사교육대로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얘기 드리면 역대 그 사교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지난 2007년도부터 사교육비 조사를 국가에서 시행한 이후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무려 21조인가요? 뭐 22조까지 이렇게 역대에서 여태까지 계속 주는 그런 추세에 있다가 늘어버렸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교육이 는다? 학력 격차는 떨어진다? 물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대도시처럼 학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발달한 곳에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결국에 피해를 가는 건 누구겠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또 이제 대도시나 이런 학원의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만 진짜 보고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은 더 믿을 데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아까 유초등 중고교 이렇게 지금 교부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하면 아까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 이런 쪽으로도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육계는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아마 그 겉으로는 반발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여기에 대한 걸 뭐 다른 대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과거에 이미 뭐 많이 사용을 했고 교부금에 대한 투자를 많이 됐는데 방만하게 운영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네.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걸 좀 걷어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짜 미래를 보고 학생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또는 재정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학이 됐든 또는 뭐 직업이 됐든 또는 뭐 평생 교육이 됐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좀 폭을 넓히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또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 네. 또 그리고 뭐 퇴직 이후에 또 그 활동을 더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네. 같은데요. 뭐 결국 놓고 봐서는 이게 초중고, 유초중고라고 하는 거는 대학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또 평생교육 또 노인교육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20살까지, 20세까지 그 교부금이라든지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거에만 집중을 할 거냐. 앞으로 100세라고 하면 그 이후에 관련돼 있어서 얼마나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게 되고 또 기술은 엄청 빠르게 바뀝니다. 또 수요가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놓고 봐서는 뭐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데이터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또 확대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그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인재 양성을 특별히 주문을 했고, 그래서 뭐 교육부가 심하게 얘기해서 뭐 반도체부다 이런 그렇죠. 이런 기사를 저도 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인재 양성 접근 방식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첫째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육부도 좀 반성을 하고 그 대학에 있는 반도체나 그 공학 쪽에 있는 교수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상태에 올 때까지 본인들이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야지 움직이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미리 학계거나 교육계에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극약 처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혹시 무너지거나 또는 뭐 현재 자동차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고 또한 예전에는 한강의 기적이나 교육을 통한 성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학생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는 방식으로만 계속 의존을 하게 되고 현재 필요한 부분 뭐 그게 반도체가 됐든 뭐 인공지능이 됐든 이런 미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간다면 학계나 대학에서도 끌려간다면 이게 사후 처리뿐이 안 되고 앞으로에 해당되는 미래 또는 어떻게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양성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조금 멀리 보고 좀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처와 학계의 반성을 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렇게 네네. 이제 설립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즉 가르칠 교수들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네. 이거는 좀 대학의 사정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뭐냐면 뭐 인공지능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 분야에 있는 분이 대학의 교수로 오면 아마 처음에 월급이 한 6천만 원에서 많이 받아봐야 한 8천만 원뿐이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해당 현장이나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최소 1억 5천, 2억에서 많이 받으면 3억 이상 될 거고 외국에서는 뭐 AI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만 불 그 이상, 뭐 50만 불 이상까지 막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월급 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대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를 좀 갖춘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게 되고요. 또 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하거나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 현대에 가서 이런 거 필요하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계획학과가 뭐 지금이라도 이제 활성화되니까 긍정적인데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니까 네.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또 네. 풀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에서 AI 인공지능 이 분야의 교수님들도 태부적이라고 그러던데 네. 이 부분도 결국은 뭐 아까 저 반도체 쪽 급여 비교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있던 교수들도 이렇게 뭐 기업으로 유출되는 그렇죠. 실정인데 이거 네. 뭐 어떻게 원인과 해법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냥 하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국내 그 대학에 있는 교수의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대충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얼핏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십 명 정도? 그렇죠. 예. 실제로 봐서는 대학에 뭐 인공지능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로 봐서는 아마 교수들의 숫자는 한 150명 정도 네. 내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에 있는 숫자는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에 인공지능을 전담하고 있는 교수 숫자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한 개 대학에. 그래서 매년도마다 이렇게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서는 AI 그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국내 전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대학이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이 정도지 국내 대학은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나 연구 숫자도 태부적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그리고 진짜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이거는 뭐 교육부, 산업부, 뭐 기재부, 대통령께서도 넘어서서 차세대 지도자들이라면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여러 번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사실 또 한마디로 담긴 쉽지 않은데 한국 교육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검토돼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교육의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100년, 200년 과연 교육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키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번 시점에서 되물어 봐야 된다. 그렇게 놓고 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것이 단순하게 올해 또는 내년 뭐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그 이상을 보고서 해야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또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교육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양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의 중요성, 개혁의 중요성은 뭐 당연히 한 거고요. 반드시 교육 재정의 개혁, 운용에 대한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